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찬입니다. 오늘은 인간 동기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명쾌한 강의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예고했었던 인간의 동기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을 김태형 소장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로 프롬이 주장한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보통 성격이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할 때 그걸 퍼스널리티를 성격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네. 근데 퍼스널리티는 결국 개인차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왜 다르냐, 얘는 얘와 왜 다르냐 할 때 이제 퍼스널리티를 따지거든요. 차이점, 개인차. 그래서 개인차를 의미하는 게 이제 성격인데, 에릭 프롬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좀 다뤘던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캐릭터예요. 영어로. 캐릭터. 이게 이제 캐릭터를 번역할 때 마땅치 않죠. 그것도 번역할 때 성격을 번역하는 게 제일 무난하니까 퍼스널리티도 성격, 캐릭터도 성격 이렇게 번역한 건데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내용은. 그리고 소셜 캐릭터인데 이걸 사회적 성격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하고는 다르다. 아예 영어 자체가 다르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릭 프롬이 얘기한 사회적 성격은 개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단 심리. 사회적이 들어가는. 그렇죠. 사회적이라고 들어가니까. 동일한 사회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집단 심리.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사회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동일한 사회 역사적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유사한 심리를 갖게 되죠. 네. 돈 밝힌다든가. 돈 좋아하고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의 유사한 심리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사회 성격이란 거예요. 이런 게. 딴 사회에서 살았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단 성격.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집단 심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선생님이 아프리카 마사이족에 태어났다. 네. 그럼 돈을 밝히겠어요? 아니죠. 안 밝히죠. 거기서는 사자를 잡으려고 이제. 그렇죠. 사냥이. 이게 심리가 달라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돈을 원하지 않아요. 사자를 원해. 이런 식으로 사회 역사의 조건이 다르면 집단 심리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따라서 특정한 사회에는 특정한 집단 심리가 있겠죠? 네. 그걸 이제 사회적 성격이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적 성격의 의미만 봤을 때는 그 퍼스널리티로 이렇게 오해하기 쉽겠네요. 네,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서 이 사회적 성격 왜 파악을 해야 되나요? 이제 에릭 프롬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환경론자들,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주장했던 놈들은 인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환경이 다 마음에다 뭘 쓰는 거다. 이딴 소리를 했죠. 옛날에 경험주의자들은. 근데 환경론자들 혹은 행동주의자들은 환경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도 있겠죠. 당연히.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고 개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게 주된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릭 프롬 입장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왜 인간은 백지 상태로 자연이나 세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인간 본성이 있다. 인간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려는 거예요. 네,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세상의 영향만 받지 않고 당연히 세상을 지배하고 개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사회는 일반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 관계고 특히 인간이 주되게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관계다. 에릭 프롬은 거기까지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이제 프롬 조금 더 전진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에릭 프롬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회와 인간 본성의 상호작용 이 과정에 뭐가 들어갈까? 사회적 성격이 주요하게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사회처럼 돈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막 무시당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느냐. 돈에 환장하는 심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속된 표현을 빌자면. 자, 이거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돈 없으면 불안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된 거죠. 네. 돈을 밝히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형적인 주장이죠. 근데 에릭 프롬은 이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주장은 맞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맞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과정이 매개될까 도대체 네. 이 두 가지가 그냥 직방으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이 되고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냐. 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 성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가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형성시키고 집단 심리 비슷한 거를 이게 결국 인간 개개인의 어떤 심리 이런 걸 만들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쭉 과정이 진행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가 변화한다. 예를 들면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해요. 그럼 뭐가 먼저 변화하기 시작하냐? 사회적 성격이 변화한다는 거야. 사회적 성격,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이 변화한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네. 농촌에서 도시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자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성격이 변화해서 시장적 성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시장적 성격이 새로운 욕망 같은 걸 가지겠죠. 네. 뭐 자기 개발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만드냐? 그 욕망에 기초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마르크스가 했던 사회적 의식이죠. 이건 이데올로기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가 또 이 지금의 시장적 성격이라는 사회적 성격을 강화해.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 발전을 또 촉진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 사회와 사회 변화, 네. 즉 사회적 존재, 사회 변화, 사회적 의식 사이에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매개하는 게 사회적 성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면 일단 사회적 성격부터 바뀐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도 80년대까지의 한국인들의 사회적 성격과 90년대 이후의 한국인들의 사회적 성격은 달라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프롬식으로 보자면. 90년대부터 2000년도 달라지고. 2000에서 2010년 달라지고. 그리고 맞습니다. 세대별로 이 자본주의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지금 40대지만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또 각박하다 할까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과 어떤 이런 패턴 때문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세대 심리니 또 그 안에서 집단 심리가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에릭 프롬이 얘기한 거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그러니까 다수가 공유하는 성격, 그 집단 심리, 그걸 이제 사회적 성격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에릭 프롬이 사회적 성격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짧게 얘기해야 됩니까? 길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부모들 때문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회적 성격을 갖도록 양육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맞다고 보십니까? 네, 맞다고 생각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돈 밝히는 애들 있잖아요. 돈 하는 애들. 부모가 뭐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돈을 위주로 이렇게. 네, 돈 없으면 죽는다. 네. 돈 많이 벌지 않으면 너 인간 대접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가. 공부 못하면 저 사람한테 낸다. 그렇지. 노숙자 된다. 저렇게. 뭐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겠죠. 돈에 목 걸고. 막 비싼 것만 보면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외제차 보면 침 질질 흘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영향을 받겠죠? 네. 사회 성격이 그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명시적으로, 언어적으로 가르치든, 부모가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든, 들어가는 거죠. 왜냐? 부모가 이미 그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성격에 맞게 행동을 하고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사회 성격을 부모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렇죠. 태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는 사회의 정신적 대변자, 가족은 사회의 심리학적 대행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저는 뭐 너무나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러면 다 이제 엄마를 잡잖아요. 특히 엄마 잘못이야. 애를 왜 그렇게 키웠어? 아니면 아빠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야. 부모를 잡잖아요. 근데 에릭프롬은 그게 부모 문제 이전에 결국 사회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그런 한국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되고 또는 어떤 심리를 갖게 되고 그걸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다. 에릭프롬의 입장에 하면 이건데 네. 주류 심리학은 절대로 사회 얘기 안 하죠. 다 부모에서 스톱. 죽일 놈은 이제 부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류 심리학의 주장을 빌자면 전 세계의 부모들을 다 죽이면 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면 양육자를 네.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살아남은 사람은 별로 그렇죠. 없겠네요. 네. 부모 교육하고 부모 뭐 상담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제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부모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사회가 사회적 성격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적 성격을 네. 강요한다. 예를 들면 우리 박 선생님은 돈 안 벌고 정권 타도 운동, 탄핵 운동만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생계가 위협받겠죠? 아니면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러니까 생계를 이제 위협을 받는 걸 이제 뭐랄까 불사하고 한다 본인이. 그럼 네. 어떤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당하겠죠? 1차적으로 너 나 꺼져 나가. 네. 그거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이잖아요. 네, 위원회 위기.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에릭프롬이 사회적 성격을 거부하면 돈과 성공에서 멀어지고 다수에게 비난이나 따돌림을 받는다. 그리고 아내에겐 이혼당한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어쨌든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성격이 다수에 의해서 형성이 돼버리면 네. 그 성격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 성격을 거부할 경우에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물들어 나가는 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다 돈 벌기 위해서 뭐 미친 듯이 살아가면 난 저러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도 그 압력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욕먹으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말고 더 있겠지만 주요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 사회에서. 그래서 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사회가 사회적 성격을 강요한다 해서 네. 한 사례를 들면은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 공익신고를 했는데 주변에 따돌림 받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한 10년, 몇십 년 전에 이제 삼성에 대한 내부 고발한 변호사분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탄압을 받아서 네. 고통에 시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사회가 병적일수록 더 심한 거예요. 병적일수록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은 시기, 질투, 뭐 심지어는 탄압하고 막 따돌리고 이런 현상은 사회가 병적일수록 더 심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프롬은 그 집단 심리에 대한 부분도 뭐 강조를 했지만은 이 무의식까지 다뤄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흔히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자체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나름대로 심리학에 기여한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무의식도 알면 좋죠.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보통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무의식을 아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에릭프롬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인 무의식 말고 집단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회적 무의식 아니냐라고 주장했어요, 에릭프롬은. 네. 자, 예를 들면 순수하게 개인적인 무의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순수한 개인적 무의식.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 선생이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네. 이런 기억들.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지. 네. 그래서 억압되는 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개인의 무의식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무의식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프롬은 이런 것들이 뭐 그거 기억 못해서 큰일 났어요?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억압하고 있는 거. 사회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걸 억압하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생각나는 국가보안법?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사회주의라든가 네. 뭐 아니면 뭐 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거 막 다 억압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미국 욕하는 것도 억압됐죠. 미국 욕하면 국가보안법 걸렸거든요. 그래요? 80년대에 미국 비판하면 국가보안법 걸렸어요. 그때는. 지금은 미국 동네 북인데 미국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계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비판한 논문 썼는데 걸려가지고 국가보안법 처벌받고. 세상에.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것도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암묵적으로 검열하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사실 프로이트가 얘기했을 때 성에 대한 억압이 있죠. 빅토리아 시대 때 여성들이 성에 대한 억압이 심해서 네. 히스테리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성에 대한 억압이 있었을까요, 여성들이? 글쎄요. 뭐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생물학적은 아닐 거고 사회적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빅토리아 시대 때 엄청나게 탄압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가.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걸. 심지어는 밤에 몇 번 같이 부부가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간섭했어요. 그 당시에. 제동 걸고. 공공장소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잡아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성들이 성을 왜 억압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처벌? 어릴 때 아빠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죠. 네. 아빠가 때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왜 때렸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잡혀가 안 되니까 사회가 금지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여성들이 성을 억압한 거는 집단 무의식입니까? 개인 무의식입니까? 집단이죠. 집단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이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 금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삶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회가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의 중요 부분은 무의식의 중요한 대부분은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프롬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집단 심리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표면적인 집단 심리만 규명하면 안 되고 심층에 숨어 있는 집단 심리도 규명해야 된다. 집단 무의식까지.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을 규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민낯을 해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을 다뤄야 된다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집단 무의식에서 이제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단 무의식에 좀 들어가는 걸로 보면은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렇죠. 뭐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네, 했었던 것이라든지 뭐 이게 천안함 뭐 이런 천안함 피격하는 사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 한국 사회에서 집단 무의식 속으로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천안함이 재밌는 게 처음에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랬잖아요. 1인 오래 타고 와서 이렇게 자폭했다고 북쪽에서 그 그림까지 그려서 신문에 냈거든요. 기억나세요? 1인 오래 타고 오는 장면. 공공책처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진짜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누가 그걸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믿었다고 분위기가. 뭐 김영옥 같은 분은 그랬잖아요. 내가 저딴 소리를 믿고 북이 소행이라고 믿으면 지능이 없는 인간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안 믿는다. 뭐 믿을 수 없다. 뭐 일본 매직으로 쓴 거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북의 소행이라고 믿냐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이 80~9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짱구 아니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여론조사한 결과가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명박 때였나 그게? 그리고 박근혜로 바뀌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로 바뀌고 나서 조사했을 때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완전히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확 바뀌었어요. 한 30%인가 40%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80~90%가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천안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빨갱이로 몰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억압되는 거예요. 의심이. 이거 아닌데 이러지만 다 묻어두고 이건 북에서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제들이 작동한다 사회에.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의식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갖고 끌어올려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없어야죠. 나쁜 억압된 거는. 그러니까 독자들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무의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현재 이런 무의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친 기억 이런 네. 거는 억압이 아니고 까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억압되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오려고 하면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걸 느껴서 자기가 눌러서 억압해서 눌러서 못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프로이트도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고 억압된 무의식이. 네. 억압된 무의식은 당연히 해제시켜줘야 되거든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 중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이 억압에 의해서 눌린 집단 무의식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국가 재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들 이런 것들도 다 끄집어내서 네. 해방을 시켜줘야지 네. 집단적으로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롭다 그런 말씀이실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국가보건법도 빨리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프롬이 진실에 대한 지식은 거의가 다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네. 이 질문에 이 설명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자, 에릭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를 반인간적 사회로 봤죠. 네. 인간 본성을 유린하는 반인간적 사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건전한 사회,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자본주의가 인간 본성을 유린하는 주요 원인이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죠. 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인간 본성을 실현하고 행복해지려면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혹은 자본주의 사회를 최소한 극복해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 이게 진실이래요. 네.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가르칩니까? 대학에서? 안 가르치죠. 아니, 초등학교 때? 아니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오징어 게임을 우리한테 시키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완전히 마시가게 만들고 있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네. 이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쳤죠. TV에서 절대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제 유튜브나 봐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다른 이제 채널 같은 경우는 네. 좀 대중적인 게 네. 것들 많아서 사실 저희 싸우는 심리학 채널로 오셔야지 이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네. 점. 네. 그 하여튼 이런 얘기들은 듣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릭 프롬은 다 억압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여다본다는 거죠. 들여다보질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더 이상 이 체제로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됐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들의 55에서 6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는 네. 여론조사.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대거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얘기한 사회주의에는 북유럽도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의식이 바뀌잖아요. 이 체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살기 힘들다. 취직도 안 되지. 뭐 결혼도 못 하겠지. 너무너무 힘들다. 차라리 그냥 사회주의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그걸 몇 퍼센트 정도 사회주의를 저는 지지할까요? 그냥 좀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뭐 1%도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오겠죠. 그럼 왜 국제적인 추세는 60% 가까이 55에서 60% 정도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지지 쪽으로 지금 의식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왜 안 바뀌었을까요? 북한 억압 그렇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진실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억압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야 너무 살기 힘들어. 어떻게 이따위 세상이 있을 수가 있어.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우리 아들도 오늘 밥 먹을 때 헬조선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러면서 그러면 문제를 파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헬조선이야? 헬조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이 체제가 문제가니까 새로운 사회 제도로 가야 돼. 이런 쪽으로 갈 텐데 네. 그쪽은 겁나서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억압하고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놔두고 돈 벌어야지, 취직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진짜 진실에 대한 지식은 이 병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다 무의식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네요. 국가보안법 예를 드니까 이해가 네. 쏙쏙 되는데 미국과 북유럽, 유럽 쪽에 있는 같은 이제 연령층에서 비교를 했을 때 네. 비슷한 어떤 사회를 살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공통적일 건데
거기는 사회주의 쪽이 절반 이상 넘고 네.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억압에 대한 규제, 그 국가보안법이 네, 네.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그럼 뭐 혹자는 그게 사문화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저 엄청난 전혀, 위력을 네, 전혀 사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네. 코에 붙이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게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험한 법이죠. 네, 참 빨리 없애야 될 악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현 소장님과 같이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